여러분, 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그것도 1년 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들이 한 번쯤 다시 새겨봐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또 주식 전문가, 채권 전문가, 외환 전문가, 리서치 전문가 망라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사하는 주체가 한국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받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은 쥐구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쥐구멍이 말입니다,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듯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행이 지금 작은 쥐구멍이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1년 내 금융충격 경고한 비율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26.9%입니다. 물론 30%도 안 되는데 정환진이가 너무 과하게 제목을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도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이 조사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보면 교수, 실전 투자자, 해외 금융회사의 임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것도 26.9%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고 봐야 됩니다. 제가 쥐구멍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상반기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요, 이 경고 비율이 9%였습니다. 9%. 굉장히 낮았죠. 작년 하반기에도 12.5%밖에 안 됩니다. 12.5%. 12.5% 지금은 2배가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쥐구멍 9%라는 쥐구멍이 12.5%로 커졌고요. 26.9%로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는 그런 최악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가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느냐? 그 각각의 단서들은 뭐냐? 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 봤더니 말입니다. 맨 처음 지적하는 게 물가예요. 물가. 금융 시스템에 가장 위협을 하는 요인이 물가다. 그만큼 물가가 지금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금융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죠. 이것도요. 지금 2022년 4월에 소비자 물가가 4.8%예요. 2008년 10월에 4.8%랑 맞먹습니다. 지금이 2008년 10월이면 금융위기 와중이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물가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벌써 금융위기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로부터의 충격에서 금융위기급의 어떤 위기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내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원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수요가 떨어지고요. 기업의 부담은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저성장 고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친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금융에 가장 먼저 충격을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충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가는요. 나라도 무너뜨릴 만큼 이게 굉장히 충격이 큰 그런 소재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요.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만 불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모두가 난립니다.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난리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난립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물가 하나 못 잡는 정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요. 예, 이게 점점 가면서 경제 혼란을 가지고 오고요.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가져오고요. 나아가서는 사회적 혼란, 좀 더 나아가면 국가적 혼란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거의 핵폭탄급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금융 전문가들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화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고강도 긴축 통화 정책을 선택을 해서 5월 달에도 0.5%를 올렸고요. 기준금리를. 아마 6월 달에도 0.5%를 올릴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0.5%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물가가 피크아웃에 도달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0.5%를 연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따르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다 바꿔요. 선진국이. 대부분의 잘 나가는 나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금리를 다 올려요. 유럽은 유럽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나라가 두 나라만 있죠. 두 나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따지면 이들 나라들도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정도예요. 일본이 지금 안 올리고 있고요. 중국은 반대로 긴축 완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돈을 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통화정책의 어떤 정상화, 고강도 긴축 정책이 대한민국에도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의 어떤 인상은 굉장히 가팔라지고요. 거기에 대한 충격은 그만큼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여러분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제가 좋아서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서니까 벌이가 좋은데 물가까지 낮춰주니까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유동성 파티 때문에 견간히 버텨오던 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충격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가계부채를 들었습니다. 가계부채를.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요.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471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471조 1000억 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33.9%입니다. 여기가 지금 억 원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원입니다. 조원. 33.9%가 늘었습니다. 물론 2021년 4분기 대비해서 2022년 1분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 뭔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는요. 경기 침체의 그늘로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사실상 규제가 막혔기 때문에 줄어든다. 아니면 돈 빌려도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줄어든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많이 늘어났던 부채가 금리 인상과 연동시켜서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조사한 경제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결국은 물가 인상에 금리 인상의 부채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 물가가 너무 인상되니까 금리를 올려서 내리겠다. 그런데 금리를 올려서 내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게가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부채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부채에 대한 위험이.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물가 상승은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34.2%라고 했고요.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15.2%고요. 가계부채는 11.4%로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런 충격은 결국 말입니다. 어떤 세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지금 암울하잖아요.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에서 3.6%로 내려잡았습니다. 0.8%포인트가 줄어드는 수치예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월에 대한민국 경제를 전망할 때는 3.0% 성장하겠다 했지만 4월에 전망할 때는 2.5%까지 내려잡았습니다. 무려 0.5%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예요. 저는 결국 전문가들이 시장을 보는 눈을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고 그 날카로운 눈이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쥐구멍이 커지잖아요.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가 당초 9%였던 것이 12.5%로 올 1월에는 26.4%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26.4%가 아니고 26.9%죠. 그죠? 26.9%가 됐다는 것. 그만큼요.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2금융권에 돈 너무 많이 넣지 말자 하고 말입니다. 이게 정부가 배상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를 넣는 거는 괜찮으나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 엄청 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지금은 은행에 은행도 제1금융권도 이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체국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체국은 국가 거니까. 그러나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거민권, 위기에도 망하지 않을 그런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두는 것은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봅니다.